인공지능은 4차 산업혁명으로 기존의 산업 구조를 완전히 바꿀 것이다. 인공지능에 의해 대부분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다. 미래에는 자율주행차에 의해서만 차량이 운행될 것이다. 이와 같은 말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처럼 인공지능은 우리의 현재 그리고 미래를 광범위하게 바꿔나갈 기술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다음 스텝으로 AI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용어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AI 트랜스포메이션이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다음 스텝으로 회사가 디지털 프로세스를 수용한 뒤 이를 이용해서 지능적인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변모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를 통해 자동화를 가속화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먼저 조금은 기술적인 내용으로 넘어가서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이라는 용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이란 컴퓨터가 인간과 같이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기법을 총칭하는 뜻입니다. 인공지능을 구현할 수 있는 방법론 중에는 데이터에 기반해서 어떤 학습을 진행하는 머신러닝이라는 기법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기법으로는 전문가들의 지식을 이용해서 인공지능을 구현하는 전문가 시스템과 같은 방법론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인공지능 방법론 중에서 머신러닝이라는 방법론은 데이터에 기반한 학습을 통해서 인공지능을 구현하는 기법들을 지칭합니다. 대표적인 머신러닝 방법론에는 로지스틱 리그레션, 서포트 벡터 머신, 뉴럴 네트워크 등이 있습니다. 딥러닝이란 머신러닝 기법 중에 하나인 인공신경망,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라는 기법의 은닉층을 깊게, 딥하게 쌓은 구조를 이용해서 학습하는 머신러닝 기법을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딥러닝이라는 것은 머신러닝의 여러 기법 중에 인공신경망이라는 기법의 은닉층을 깊게 쌓은 한 가지 방법론이고, 머신러닝이라는 것은 다시 인공지능이라는 인간과 같은 지능을 구현하는 여러 가지 방법론 중에서 데이터에 기반해서 학습하는 방법론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범주로 생각해 보면은 인공지능이라는 어떤 범주 안에 머신러닝이라는 한 가지 분야가 있고, 머신러닝이라는 범주 안에 딥러닝이라는 한 가지 방법론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각광받는 딥러닝 기법은 인공지능을 구현한 기존의 기법들보다 훨씬 뛰어난 성능을 발휘함으로써 급격하게 인공지능을 대표하는 기법이 되었습니다. 딥러닝 기법의 압도적인 성능에 힘입어서 현재는 다른 기법들을 연구하던 연구자들도 모두 딥러닝에 기반한 방법론으로 연구 방향을 선회하였는데요. 그렇다면 딥러닝 기법의 장점이 어떤 것이기에 다른 기법들에 비해서 훨씬 좋은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일까요? 딥러닝 기법의 장점은 데이터의 특징을 단계별로 추상화 단계를 높여가면서 학습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얼굴 인식 문제에 딥러닝 알고리즘을 적용하겠다라고 할 경우 얕은 은닉층에 있는 부분에서는 점, 선, 면과 같은 상대적으로 추상화 단계가 낮은 특징들을 학습하고, 상대적으로 위에 있는 깊은 은닉층 같은 경우는 얼굴의 눈, 코, 입 등과 같은 추상화 단계가 높은 특징들을 학습하게 됩니다. 사람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사람은 추상화 단계가 높은 특징들을 사용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딥러닝 알고리즘을 사용할 경우 사람과 같은 고차원적인 인지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떤 사람의 얼굴을 보고 이 사람이 A라는 사람인지 혹은 B라는 사람인지를 판단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은 저희가 그 사람이 A라는 사람인지 혹은 B라는 사람인지를 그 사람의 어떤 눈썹의 각도 아니면은 어떤 턱의 뾰족함 정도, 이런 로레벨 피처를 이용해서 사람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눈, 코, 입의 모양, 이런 하이레벨 피처를 이용해서 사람을 구분하기 때문에 사람이 생각하는 방식은 딥러닝이 생각하는 방식과 유사하다라는 사실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인공지능과 딥러닝의 기본 개념과 아이디어는 이미 1980년대에 모두 정립이 되었는데요. 그렇지만 딥러닝 알고리즘이 최근에 와서야 붐을 일으키고 또 실제 생활을 광범위하게 바꿔나가기 위해서 여러 분야에 응용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다면 1980년대와 2000년대에 어떤 것들이 달라졌기 때문에 최근에 와서야 딥러닝 알고리즘이 붐을 일으키게 되었을까요?
크게는 세 가지 환경적 요인들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빅데이터입니다. 딥러닝 알고리즘을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대량의 트레이닝 데이터가 필요한데요. 1980년대에는 데이터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인간 생활의 대부분의 행위가 인터넷, 웹상에서 이루어지게 되면서 딥러닝 알고리즘을 학습시키기 위한 빅데이터를 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둘째로 GPU입니다. 큰 규모의 딥러닝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대량의 컴퓨팅 파워가 필요한데요. 1980년대에는 이런 큰 규모의 딥러닝 모델을 학습시킬 컴퓨팅 파워가 부족했지만 최근에는 GPU의 발전에 힘입어서 대량의 딥러닝 모델을 학습시킬 수 있는 컴퓨팅 환경의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셋째로 새로운 알고리즘의 등장입니다. 1980년대와 비교해서 드랍아웃, 렐로 액티베이션 펑션 등과 같은 딥러닝 모델을 더 잘 학습시킬 수 있는 새로운 알고리즘들이 제안되었습니다. 머신러닝 알고리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신러닝 알고리즘은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뉘게 됩니다. 첫째로 슈퍼바이즈드 러닝, 한국말로는 지도학습이라고 부르는 방법론인데요. 현재 머신러닝 알고리즘의 95% 이상은 이 모두 슈퍼바이즈드 러닝 방법론을 사용합니다. 인풋 데이터 X와 그에 대한 정답상 Y를 이용해서 학습하는 방법론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떤 딥러닝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고양이와 강아지 이미지를 분류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시면은 저희에게 천장에 강아지와 고양이 이미지가 있다면 이 천장의 이미지 각각에 대해서 이 이미지는 강아지, 이 이미지는 고양이 이런 식으로 라벨링 혹은 레이블링이라는 작업을 통해서 해당 이미지에 대한 정답상을 만들어준 상태에서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진행해야만 합니다. 현재 2020년 기준 딥러닝 알고리즘의 95% 이상은 이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사용하기 때문에 딥러닝 알고리즘을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정답에 대한 레이블링, 라벨링 작업이 필요합니다. 둘째로 언슈퍼바이즈드 러닝, 한국말로는 비지도 학습이라고 불리는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비지도 학습 알고리즘은 인풋 데이터 X만을 이용해서 데이터의 숨겨진 특징을 학습하는 방법론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량의 뉴스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이 뉴스 데이터를 언슈퍼바이즈드 러닝 알고리즘의 일종인 클러스터링이라는 알고리즘으로 군집화하게 되면은 처음에 저희가 가지고 있던 뉴스 데이터는 그냥 뉴스 데이터라는 어떤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여 있었지만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적용한 이후에는 이 뉴스가 스포츠 뉴스인지 아니면은 어떤 경제 뉴스인지 아니면 어떤 테크 뉴스인지 이런 식의 해당 뉴스가 어떤 카테고리에 속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언슈퍼바이즈드 러닝 전에는 그냥 뉴스라고 어떤 하나의 카테고리였던 데이터가 언슈퍼바이즈드 러닝 알고리즘의 일종인 클러스터링을 적용한 이후에는 그 뉴스가 스포츠 뉴스인지 경제 뉴스인지 테크 뉴스인지 숨겨져 있던 데이터의 특징이 파악된 상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셋째로 레인포스먼트 러닝, 한국말로는 강화학습이라고 불리는 방법론이 있습니다. 강화학습 알고리즘은 학습된 데이터가 정적인 상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는 environment라는 환경이 있고 그 environment 내에서 실제 행위를 수행하고 데이터를 수집하는 에이전트라는 게 있어서 그 에이전트와 environment가 리워드라는 어떤 보상을 통해서 상호작용하면서 학습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조금 구체적인 예시로 설명드리면 많은 분들이 아시는 알파고 바둑 프로그램이 강학습의 대표적인 예시인데요. 예를 들어서 바둑 환경을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는 environment가 있고 그 환경에서 바둑을 플레이하는 강화학습 에이전트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강화학습 에이전트 같은 경우는 만약에 바둑을 이길 경우 플러스 1의 양의 리워드 그리고 이제 바둑을 비길 경우 0의 중립 리워드 그리고 바둑에서 질 경우 마이너스 1의 음의 리워드를 받게 되고 결국에 이런 식의 엔바이러먼트와 상호작용을 많은 횟수 반복하게 되면은 강화학습 알고리즘은 그 보상에 기반해서 바둑을 잘 두는 상태로 학습이 되는 형태의 알고리즘입니다. 강화학습 같은 경우 현재 게임 환경과 로봇 분야에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딥러닝 알고리즘은 만능일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딥러닝 알고리즘의 경우 이미지나 자연어,
음성 등의 비정형화된 대량의 데이터로부터 인식 문제를 수행할 때는 잘 동작하게 됩니다. 반대로 데이터가 부족하거나 정형화된 데이터, 그러니까 정형화된 데이터라는 것은 이미 특징이 추출된 데이터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잘 동작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딥러닝 알고리즘 외에 다른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딥러닝,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주요 응용되는 분야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컴퓨터 비전 응용 분야입니다. 컴퓨터 비전이란 컴퓨터가 인간의 시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차량 번호판 인식, 아니면 자율주행 차량의 보행자 인식, 아니면 어떤 공장의 공정 과정상에서 불량 검출, 이런 것들이 컴퓨터 비전 분야의 대표적인 응용 예시 중에 하나입니다. 둘째로는 Natural Language Processing, NLP, 자연어 처리라고 부르는 분야입니다. Natural Language Processing은 컴퓨터가 인간의 언어 처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Natural Language Processing의 대표적인 응용 분야로는 챗봇 등이 있고, 챗봇 등을 활용할 경우 기존에 사람이 수행하던 고객 응대 프로세스를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는 스피치 리코그니션이라는 응용 분야가 있습니다. 스피치 리코그니션 응용 분야는 컴퓨터가 인간의 음성인식 능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스피치 리코그니션의 대표적인 응용 사례로는 인공지능 스피커가 있고, 또 저희가 휴대폰에서 사용하는 애플의 시리 같은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들은 스피치 리코그니션을 통해서 사람의 음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응답을 내려줌으로써 더욱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서비스들입니다. 넷째로 레커멘데이션 시스템 분야가 있습니다. 레커멘데이션 시스템, 추천 시스템은 취합한 정보를 종합해서 AI 시스템이 사용자에게 적합한 정보를 추천해주는 방법을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저희가 사용하는 어떤 유튜브의 영상 추천 알고리즘, 아니면 어떤 쇼핑몰 같은 데 들어갔을 때 하나의 물품을 구매하면 그와 유사한 상품들을 추천해주는 것, 이런 것들이 레코멘데이션 시스템의 대표적인 응용 분야입니다. 앞으로 강의에서 이런 기술들을 이용해서 비즈니스를 전개하는 기업들을 리뷰함으로써 이런 기술들이 저희 실생활에 어떻게 녹아있는지를 설명드릴 계획입니다. 네, 다양한 딥러닝 문제 영역 중에서 저희 강의는 컴퓨터 비전 문제 영역을 중심으로 설명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컴퓨터 비전의 개별 문제 영역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비전 기술을 이용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영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문제 영역입니다.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문제 영역 같은 경우는 어떤 인풋 이미지가 들어오면 해당 인풋 이미지에 대응되는 라벨 혹은 레이블이라고 부르는 정답이 무엇인지를 예측하는 문제 영역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어떤 고양이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그 이미지가 고양이인지 강아지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예측하는 문제가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문제 영역 같은 경우는 어떤 쇼핑몰에서 해당 어떤 아이템, 예를 들어 뭐 바지가 올라왔다라고 하면은 그 아이템이 바지인지 뭐 상의인지 원피스인지 이런 식의 분류 결과를 통해서 대응되는 카테고리를 자동 분류하는 이런 식으로 응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페이스 디텍션이라는 컴퓨터 비전 문제 영역이 있습니다. 페이스 디텍션 문제 영역 같은 경우는 인풋 이미지 내에 존재하는 얼굴, 페이스 영역에 대한 위치 정보를 바운딩 박스라고 불리는 네모 영역으로 추출해주는 방법론인데요. 페이스 디텍션 기술을 이용할 경우 해당 인풋 이미지 내에서 얼굴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파악해서 뒤에 설명드릴 페이스 리코그니션 기술과 결합해서 해당 얼굴이 누구인지를 식별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페이스 얼라인먼트라는 문제 영역이 있습니다. 페이스 얼라인먼트라는 컴퓨터 비전 문제 영역 같은 경우는 얼굴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어떤 특징 정보들, 예를 들어 눈의 위치라든지 코의 위치라든지 뭐 입의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랜드마크라고 불리는 점으로 측정을 해서
해당 얼굴 영역에 대한 최대한 디테일한 정보를 추출하는 컴퓨터 비전 방법론입니다. 페이스 얼라이먼트 기술을 이용할 경우 해당 얼굴 내에 존재하는 사람의 감정이 어떤 상태인지, 예를 들어 기쁜 상태인지 슬픈 상태인지, 그리고 또 해당 얼굴 내에 있는 사람의 나이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더 얼굴을 기반한 디테일한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컴퓨터 비전 문제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으로 스티어링 앵글 프레딕션이라는 문제 영역이 있습니다. 스티어링 앵글 프레딕션은 간단히 얘기해서 저희가 자율주행 같은 차량 운전을 한다라고 할 때 그 스티어링 앵글, 결국 핸들링에 대한 적합한 예측 값을 만들어내는 문제 영역인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보통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는 어떤 카메라가 있어서 저희가 운전을 할 때 앞에 시야각을 보면서 이 핸들링을 하는 것처럼 자율주행차도 이런 스티어링 앵글 프레딕션이라는 컴퓨터 비전 기술을 이용해서 앞에 보이는 시야각을 토대로 현재의 핸들링 정도를 적합한 값으로 예측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슈퍼 레졸루션이라는 컴퓨터 비전 문제 영역이 있는데요. 슈퍼 레졸루션 컴퓨터 비전 문제 영역은 저해상도 이미지를 인풋으로 받으면 해당 저해상도 이미지를 고해상도로 변경해주는 기법입니다. 이 기법을 이용할 경우 저희가 어떤 저해상도의 이미지밖에 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이미지에 대한 더 디테일한 정보의 추출이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론입니다. 다음으로 오브젝트 디텍션이라는 컴퓨터 비전 문제 영역이 있습니다. 오브젝트 디텍션 컴퓨터 비전 문제 영역은 해당 인풋 이미지 내에 있는 오브젝트의 위치 정보를 바운딩 박스라는 네모를 이용해서 찾아내고 그 네모 안에 있는 오브젝트가 어떤 오브젝트인지, 뭐 사람인지 자동차인지 신호등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예측하는 문제 영역인데요. 오브젝트 디텍션은 컴퓨터 비전 문제 영역 중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이제 응용될 수 있는 영역이고 자율주행차라든지 아니면 어떤 공정과정상의 불량을 검출한다든지 다양한 형태로 응용될 수 있는 기반 기술입니다.